여러분, 지난 차시에서 지금까지 한국지리 중간고사 범위는 어느 정도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1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고지도와 관련된 오늘은 지리, 설을 배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13페이지 다들 펼쳐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난주에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고지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한 그 고지도의 특성에 대해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전기에는요, 여러분, 이성계가 드디어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은 왕 한 사람이 조선 팔도 전 곳곳을 다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지도의 의미 자체가 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서 이제 조금 뉘앙스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우리 왕을 위한 지도를 만들자라는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실제로 이동하는데 지도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선 전기의 그리고 조선 후기의 특징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오늘 수업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는 약간 왕 중심이었고 조선 후기는 민간인, 그 다음에 실용적인 학문이 등장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학습지 보시면 이제 탐구활동이 있어요. 두 가지 지리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리서란 이 서가 책이라는 건데요. 지리와 관련된 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창동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창동은 어떤 곳이다. 창동은 서울의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그 근처에는 세계 최고의 명문 자원고등학교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지리에 대한 책이니까 지리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여러분 탐구활동과 이 PPT를 보시면 두 가지 지리서의 유형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리서의 유형과 두 번째 지리서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일단 가 같은 경우는 지리서를 이제 딱딱 목록화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백과사전식의 지리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설명할 때 그 지역을 막 재밌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건치 영역 하면서 이 곳은 언제 만들어졌다. 어떤 이제 건국의 역사가 있다. 두 번째, 이곳의 이름은 무엇이다. 세 번째, 이곳의 특징은 또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딱딱딱 백과사전식으로 되어 있는 반면 두 번째 날을 보시면 약간 그곳을 정말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정말 재밌나요? 그래도 여러분?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한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와 나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이제 각각 다른 지리서가 있는데 그 지리서의 그런 유래를 보면서 우리가 그 지리서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한 후 여러분들이 탐구 활동을 스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만화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있는 강원도 중심 중 하나가 강릉이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네, 세종대왕이시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조선 초기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강릉을 한번 통치해보고 싶구나. 조선 전기에. 그러면 나에게 강릉과 관련된 강릉의 지역에 대한 책을 하나 소개해 주게 라고 신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막 강릉에 대한 책을 열심히 씁니다. 조선 초기에. 그래서 막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책의 내용이 제가 강릉에 갔다 왔는데요. 강릉에 커피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릉에 닭강정이 있는데 그게 중앙 닭강정이 진짜 맛있습니다. 강릉 가보면 거기서 셀카 찍으면 완전 대박이고요. 그 강릉이 옛날에 올림픽도 있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세종대왕께서 나는 분명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강릉의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막 쓸데없는 것들을 막 재밌게 늘어놓고 있으면 세종대왕께서 아니 이런 것들을 굳이 나는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아웃시켜 버리겠죠. 그렇다면 과연 세종대왕이 필요한 지리서는 어떤 유형이었을까요? 네, 세종대왕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강릉을 다스리기 위한 팩트 자료, 딱 강릉은 몇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강릉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강릉에는 이러이러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당시는 없었겠지만요. 이러한 정확한 것을 조선시대 초기에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가와 같은 백과사전식 서술이 조선 초기에는 필요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어느 정도 각 지역에 대한 것을 파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지리서와 비슷한 개념으로 민간인들 사이에서 야, 옛날 학문은 사실 조금 재미없었잖아. 나는 철학 관심 없어서 솔직히 나는 실용적인 학문을 원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지도도 실용적인 지도가 만들어졌었잖아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지리책도 조금 더 실용적이고 재밌는 지리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홍대웅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알려준다고 중국의 수도는 뭐냐, 언어는 뭐냐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럼 솔직히 여러분 이런 책 읽고 싶어요? 일단은 저는 읽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경국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책 읽고 싶어요? 읽기 싫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만약에 경국이가 중국을 갔다 왔으면 그 중국과 관련된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게 바로 진정한 지리서다라는 생각이 조선시대 후기, 실학이 등장한 실질적인 학문이 등장한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중국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제가 중국 갔다 왔으면 중국은 진짜 어떻다. 중국의 사람들이 정말 잘생긴 것 같다. 제가 유럽에 갔다 왔는데 특히 독일 사람이 정말 잘생겼더라. 내 취향이더라. 라고 선생님은 이제 독일의 사람을 중심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다이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내가 갔는데 맥주가 너무 맛있더라. 물론 맥주 먹으면 안 되지만 맥주가 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다이는 음식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각자 조선시대 후기에는 그 지역에 대한 백과사전식 서술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을 담는 그러한 서술 방법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때는 더 이상 백과사전식 그런 재미없는 거는 집어치워! 이제부터는 재밌는 주관적인 감정을 담은 그러한 책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조선시대 후기에는 설명식 서술, 주관적인 관점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책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가와 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조선시대 전기에는 백과사전식 서술이었다. 그 이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조선시대 후기에는 설명식, 주관적인 서술이 진행이 되었다. 왜냐? 재밌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안 상태에서 잠깐 탐구활동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들 탐구활동 13페이지에 있는 거 너무 잘 해주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 탐구활동에 대한 정답은 이따가 우리 퀴즈하는 시간 있죠? 그때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14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차이를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보시면 이 빨간 글씨 있죠? 이 빨간 글씨를 학습지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선 전기, 그러니까 왕이 짱짱짱인 시대에는 어떤 지리과 관련된 책이 나왔냐면요. 그 책은 대부분 세종대왕이 나 강릉 통치해볼래. 그러니까 신하들 나한테 강릉 통치와 관련된 책을 좀 써봐 라고 했던 것처럼 국가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찬지리지. 여기서 이 관은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관아.
그 다음에 관청, 뭔가 국가와 관련된 관찬 지리지, 국가가 만든 지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지리책은 왜 만들어졌냐면요. 세종대왕이 강릉을 통치했던 것처럼 국가 통치를 위해서 내가 한번 제주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그래, 제주도에는 인구가 어느 정도고 제주도의 특산물은 이거다 라는 것처럼 행정적 혹은 그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조선 전기의 지리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조선 이제 전기의 처술 방식과 관련된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솔직히 통치할 때는 주관적인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겠어요? 예를 들어 예린이가 행정을 할 때 주관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가 더 중요할 거예요. 그쵸, 예린아? 그래서 이제 서술 방식은 실제 사실에 나열한 조선시대 전기에는 백과사전식 서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로 넘어가 볼게요. 조선 후기에는 솔직히 그래, 왕 좋아. 근데 나도 조금 배우고 싶어. 라고 이제 실학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이 막 뿡뿡뿡 쏟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진짜로 한번 놀러 가기도 하고 싶고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읽을 책이 필요해. 라고 백성들이 이제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진 거죠. 이 세상 지리에 대해서. 뭔가 지도랑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저번 시간에 잘 이해하셨으면 이번에도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존의 백과사전식 서술은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얘들아, 서울에는 김재원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이 완전 재밌대. 재밌나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그런 다양한 특징, 서울에는 얘들아 누가 사는데 자원구가 있는데 어떻대? 라는 주관적인 정말 재밌는 서술 방식을 조선시대 후기에는 사용을 하고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조선시대 후기 때는 관찬이 아니라 사찬이에요. 사찬. 사라는 게 이제 민간에서, 그러니까 개개인이 만든 지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실사고시 이용생 경색 치용은 실제로 실학자들의 생각, 마인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학문, 그러한 책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백과사전처럼 재미없는 것보다는 조금 더 주관적으로 다양한 생각이 드러나 있는 지리서가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신이 담겨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국토에 관한 이제 관심 증가와 실학의 발달, 실질적인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실학의 발달로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재밌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지리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술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조를 했어요. 주관적이다. 그 다음에 설명식으로 좀 재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사례 중에서는 조선 전기에는 여러분 많이 있지만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이거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선 후기에는 이제 이중원의 택리지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하나씩만 예시 알아두세요. 그러면 먼저 아까 선생님이 알아두라고 했던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이제 서적 동국, 여지, 승남,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알아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소연아 어떤 걸까? 백과사전식일까? 아니면 주관식 설명식일까? 그쵸, 백과사전식이겠죠? 그러면 백과사전식을 이제 담은 조선 전국을 담은 훌륭한 열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신증, 동국, 여지, 승남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지리와 관련된 책을 집대성 싹 다 모아놓은 그러한 종합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종합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학습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처럼 그냥 건표, 그 다음에 사람들 인구가 어떻다, 여기 풍경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딱딱딱
백과사전처럼 써놓은 것이 바로 이런 책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조선 후기의 베스트 지리서적 택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택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약용과 같은 실학자들이 진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국민들 대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러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같은 경우는 그냥 백과사전 지리서가 아니라 좀 인문, 그래서 인간과 문화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그러한 지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택리지라는 거는 이제 일단은 택리지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어색하잖아요. 택, 선택하다 할 때 택이고요. 그 다음에 리, 마을, 그 다음에 지가 이제 뭔가 기록, 그 다음에 책할 때 지예요. 그러면 마을을 어떻게 택하는가? 라는 게 택리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리지는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학습지에 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택리지는 그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학습지의 구성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택리지에는 여기 옆에 보시면 3인 총론, 8도 총론, 복과 총론, 총론 이렇게 총론은 다 정의한 거겠죠. 그렇게 있는데 먼저 3인 총론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신분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반에서도 신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반에 뭐 동재가 있으면 동재가 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반에 예를 들어 저 김재원이 있으면 제가 막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인간이지만 그 인간의 신분이 다 다르다고 해가지고 택리지 첫 번째에는 이제 신분 제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다 하고 있고요. 3인 총론에서. 그 다음에 8도 총론 두 번째에서는 8도 비빔면 들어보셨죠? 8도라는 게 조선의 8개 도라는 건데요. 그 8개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이 약간 백과사전식이랑은 좀 다르게 좀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막 어떻게 되냐면 함경도는 저 북한 쪽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막 위에 여진족이라든지 거란족 막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 북한 쪽은 막 그렇게 뭐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경도는 오랑캐 땅과 가깝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들은 막 간사하고 교활하대요. 이런 식으로 택리지를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전라남도 광주에서 어렸을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 기분이 나빠하겠죠. 그리고 막 충청도는 세도와 재물만을 쫓는 경향이 있다고 택리지에서 언급을 합니다. 조금 자극적인 면이 있고 아무래도 왕이 보지는 않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막 여기 평안도가 대박인 게 평안도는 썩은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평안도 놈이라고 막 이제 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리서인데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리고 여기 택리지의 다양한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거청론이에요. 복거청론은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될지, 내가 결혼해서 어디에 살아야 될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복거청론에서는 우리가 집을 고를 때 크게 4가지 조건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지리예요, 지리. 그래서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게 지리인데 여기서 이 지리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풍수 지리입니다. 근처에 산은 있는지, 땅은 괜찮은지 그런 풍수 지리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조건은 바로 생리예요, 생리. 이 생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돈. 솔직히 여러분 아무리 물이 좋고 아무리 막 괜찮아도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기가 힘듭니다.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조선시대 전기에는 약간 솔직히 그때도 돈이 중요했을 텐데 약간 돈은 필요 없다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조선시대 후기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학문도 막 실용적인 학문 배우면서 좀 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그때 쓰여진 지리서에서는
아무리 풍수가 좋아도 생리가 별로면, 즉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별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어딜까요? 이곳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막 물물 교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좋은 그런 데잖아요.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강물이 많이 흐르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지역이 A 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 A 지역 옆에 강이 흐르고요. 옆에 막 도로 같은 게 그 당시에도 이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로가 있는 이 A 지역은 굉장히 생리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풍수지리가 대단하더라도 이런 생리적인 내용이 별로 없고 막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이곳은 별로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는 내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으면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생리가 굉장히 조선시대 후기가 실학이 등장하면서 조선시대 후기에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심이 좋고 산수가 아름다운 이제 곳을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인심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인심 맞아요. 사람의 마음. 막 이 지역은 막 정말 안 좋은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막 다들 도둑질을 해요. 그러면 너무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인심, 그 다음에 산수와 관련된 거는 이런 풍경. 그래서 예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인심, 산수, 생리, 지리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택리지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택리지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택리지가 아무리 민중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해도 여기서 하나 핵심은 뭐냐면 사대부, 약간 양반 느낌의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이곳에 살아라. 양반 느낌의 사람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막 근처가 예쁜지가 뭐가 중요해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인심이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택리지는 비교적 먹고 살만한 그런 사대부를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리지는 설명식 서술, 조선시대 후기에는 설명식 서술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구성은 아까 3인 총론, 팔도총론, 복고총론, 총론 3인이 약간 이제 신분제, 팔도총론은 팔도에 대한 설명, 복고총론은 어디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복고총론에서는 가거지, 살기 좋은 곳, 살만한 곳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지리, 생리, 인심, 삼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14페이지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택리지의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밑에 택리지와 복고총론 만화 한번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우리가 빨리 넘어가 볼게요. 이제 국토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국토관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토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한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다들 그런 안타까운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 독도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간단하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그때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약간 전쟁 물품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일제강점기 때 막 다른 국가들이랑 전쟁을 했잖아요. 막 미국한테도 막 전쟁을 하고. 그러면 그때 필요한 병사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데리고 왔고요. 그때 필요한 총알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쇠구력 같은 거 몰래 가져왔고요.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 우리나라를 굉장히 야 니네는 그냥 너네 조선징은 우리 일본을 대일본 제국을 위한 그런 하나의 희생양일 뿐이다. 너네 국토는 병참 기지화. 너네 곳은 내가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자원을 주는 곳이고 너네 대한민국 자체는 의미가 없다
라고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그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한반도 모양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호랑이 느낌인데요. 그때 막 토끼 같다고 뭐라 했어요. 니는 토끼처럼 약한 존재야 하면서 약한 존재이노 하면서 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자체를 토끼다, 약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일본의 전쟁을 위한 그렇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는 외세 침략이 많다. 그 다음에 지화 자원도 없다. 라는 식으로 좀 국토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한테 주입식 교육을 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국 독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발전을 한 국가가 거의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지금까지 너무 못 살았으니까 빨리빨리 다시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1등을 해야겠다라고 정말 열심히 개발도 하고 공장도 만들고 막 주택도 세우고 아파트도 세우고 개발을 막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이 있어요. 개발을 막 함으로써 그런 나무들 다 베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막 하고 공장에서 폐수가 막 흘러나와서 강들이 굉장히 많이 오염됐고 그런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1970년대, 80년대 때는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성장을 했지만 일단은 환경이 많이 파괴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다양한 대한민국 중에서도 이게 한반도라고 치면 약간 서울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부산 쪽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흔히 쉽게 얘기해서 몰빵한 거죠. 시간이 없고 우리가 빨리 발전해야 되니까 지역 간 균형적인 개발이 아니라 불균형적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강원도 딱히 개발 많이 못했고요. 그때 전라남도도 개발을 많이 못했네요. 그래서 그러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오늘날 생태 공간으로서의 국토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너무 많이 개발을 했던 게 물론 개발은 필요하지만 개발도 하되 환경을 생각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과 환경 이것을 동시에 생각하는 그러한 국토관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태지향적 관점을 추구하게 되었는데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생활하자. 그래서 우리 학교도 지금 굉장히 나무 많잖아요. 막 가로수도 굉장히 많이 심고 서울에도 다양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분명히 이곳은 도시 같아요. 왜냐면 빌딩이 있으니까. 근데 엄청나게 많은 숲들이 지금 있는 사진 보이세요? 그래서 그 공원에 제가 가서 막 사진도 찍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인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너무 서울이 다들 빌딩, 공장, 아파트 이런 것만 있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서울에 하나의 숲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이름을 무엇일지 3글자로 유튜브 댓글에 적어주는 사람에게 선생님이 선착순으로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간히 오는 선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선생님이 촬영을 한 이곳은 어디일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조선 전기와 후기의 지리설을 비교했고요. 우리 국토관이 일제강점기, 산업화 시대, 그 다음에 최근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배우느라 수고했고요. 다음 차시에는 지리 정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